안녕하세요. 여왕별입니다. 어린 왕자 읽어드릴게요.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 6살 때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집어 삼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 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화시키느라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래서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보고 난 다음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 생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는 내가 그린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어른들은 내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들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계산, 문법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낙심해 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늘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 맥 빠지는 노릇이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그러니 지리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준 셈이었다. 나는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밤의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일이다. 나는 그리하여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점잖은 사람들과 접촉을 가져왔다. 어른들 틈에서 많이 살아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소 머리가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해오고 있던 나의 그림 1호를 보여주어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는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모자로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 구렁이나 원시림이나 별들에 대한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착실한 한 청년을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터놓고
진실 어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를 갖지 못한 채 홀로 살아왔다. 내 비행기의 모터가 한 군데에 부서져 버린 것이다. 기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선을 시도해 보려고 했다. 그것은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이랫동안 마실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 잠이 들었다.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나는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작고 야릇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나는 기겁을 하고 후다닥 일어섰다. 두 눈을 막 비비고는 사방을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너무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는 사람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과 배고픔과 또는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자 그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소곤소곤 다시 되풀이해 말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사람이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중에 참으로 엉뚱한 짓이라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계산,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기분이 조금 나빠져서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 양을 한 마리만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아니야, 보아구렁이 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겐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더니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걸? 다시 하나 그려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 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건 역시 거절을 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모터의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림을 되는 대로 끄적거려 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야.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어쩌다가 한 말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련다. 가로치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은 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자랑스러워졌다. 그랬더니 그는 소리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와, 그거 참 재밌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유쾌하게 까르르 웃었으므로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 나는 싫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문득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서는 그리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슬쩍 내비친 비밀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를 여러분은 짐작이 갈 것이다. 예, 너는 어디서 왔지? 네 집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지?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 됐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네가 착하게만 하면 밤에 양을 매놓을 수 있는 고삐를 줄게. 말뚝도 주고. 그 제안은 어린 왕자를 몹시 놀라게 한 듯했다.
매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자 내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서글픈 기분이 들었는지 다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는걸. 나는 이렇게 해서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떠돌이 별들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준다. 이를테면 소옥성 3251 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딱 한 번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었다. 그러나 터키 고유의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강요한 것은 소옥성 B612호의 명예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매우 멋있는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가장 기묘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를 채집하지 않니? 이런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거 정말 좋은 집이구나 하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매혹적이었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옥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긍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해가 된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 보려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의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 이외에는 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가능한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았다. 키에 있어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곤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본다. 보다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을 볼 줄 모르는 것이다.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늙은 모양이다. 나는 별이나 출발이나 여행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통해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밤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덕택이었다.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아,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다란 나무이고 한때에 코끼리를 데려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현명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아이 참 하며 그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한참 머리를 짜내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들의 좋은 씨들과 나쁜 풀들의 나쁜 씨들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깊이 숨어 잠들어 있다가 그 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처음에 머뭇거리면서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정말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별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게다가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건 기율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다시 올릴게요. 한 번에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 가로치고 써져 있는 게 어린 왕자가 말하고 있는 건지 이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아직 안 읽어봐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왕자 1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뿅뿅뿅.